안녕하세요, 여러분. 출퇴근길에 눈을 감고 들어도 건강해지는 팟캐스트 에너지지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의 희망, 제로입니다. 같은 값이면 제로. 딱 이거부터 찾는 게 진짜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로 칼로리 음료, 그리고 인공 감미료의 세계를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체중 감량이나 아니면 그냥 건강 생각해서 설탕 대신에 그 제로 음료 같은 거 많이 찾으시죠? 네, 정말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편의점만 가도 종류가 엄청나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철석같이 믿었던 이런 제로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뭐 체중 조절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렇죠. 심지어는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나왔어요. 아, 정말요? WHO에서요? 심지어 그 아스파탐 같은 거는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와, 이거 좀 충격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설탕 대체 감미료, 그러니까 비당류 감미료라고 하죠. NSS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비만학회 자료 같은 걸 좀 보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걸 계속 먹어도 괜찮은 건지. 그러게요.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건지 진짜 궁금해요. 근데 사실 이런 인공 감미료가 처음 시작된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사카린 얘기요. 네, 맞아요. 사카린. 그게 1879년인가? 그때 한 화학자가 실험하다가요. 네네. 깜빡하고 손을 안 씻었대요. 그러고는 빵을 먹었는데 거기서 엄청 단맛이 느껴진 거죠. 헐? 손 안 씻고 먹었는데. 네. 그게 바로 사카린이었던 거예요. 진짜 의도치 않은 발견인데 이게 뭐 100년 넘게 우리 식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와, 진짜 우연의 산물이네요.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는 뭐 무설탕, 제로 칼로리 딱지 붙이고 엄청 흔해졌잖아요. 근데 이 표시에도 좀 함정이 있다면서요.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도 당이 아예 없는 건 아닐 수 있다고요? 네, 그게 식품위생법 규정을 보면요. 100g당 당류가 0.5g 미만이면 무설탕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아, 0.5g 미만이면 그럼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진짜. 그렇죠. 아주 적은 양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로는 아닌 거죠. 그리고 또 그 자일리톨이나 말티톨 같은 거 들어보셨죠? 네, 껌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거. 네. 그런 당 알코올 계열 감미료는 칼로리가 있어요. 설탕보다는 물론 낮지만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제로 칼로리겠거니 하고 막 많이 드시면 생각보다 칼로리를 꽤 섭취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제로라고 해서 다 그냥 칼로리 제로는 아니었네요. 네, 사실 칼로리보다 더 걱정되는 건 그 건강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WHO 발표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게 WHO가 2022년에 발표한 건데요.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해요. 체계적 문헌 고찰이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쫙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결론이 뭐냐면 이 비당류 감미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중 감량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네, 효과가 없다고요? 네. 오히려 장기간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이나 뭐 심혈관 질환 발생, 그리고 전체 사망률 위험 증가랑 관련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와, 효과는 없는데 위험할 수도 있다니. 물론 이게 대부분 관찰 연구 결과라서 뭐 감미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딱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 단기적인 효과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래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인과관계가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찜찜하네요. 근데 그 아스파탐은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는 거요. 네, 맞아요. IARC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그룹 2B로 분류를 했어요. 그룹 2B요. 그게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증거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 제한적이다. 네. 하지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혹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소르비톨이나 만니톨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당알코올 계열 감미료를 좀 주의하셔야 해요. 아, 왜요? 이게 소장에서 잘 흡수가 안 되고 대장으로 넘어가서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스 차거나 배 아프거나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포드맵,
FOSODMAPS라고 부르는 식품군에 해당해요. 아, 포드맵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겠네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그럼 저희 같은 소비자들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끊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다 끊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제품 앞에 제로라고 크게 써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꼭 뒤집어서 뒷면에 원재료명하고 영양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거예요. 뒷면 라벨. 네, 어떤 종류의 감미료가 들어있는지, 뭐 아스파탐인지, 수크랄로스인지, 아니면 당알코올인지, 그리고 얼마나 들었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당알코올처럼 칼로리가 있는 감미료도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확인을 꼭 해야겠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역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양이 중요해요. 양이요. 네, 대부분 감미료에는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어요. ADI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평생 매일 먹어도 해롭지 않다고 보는 양이긴 한데요. 네네. 근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장기적인 영향이라든지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이 기준치만 딱 믿고 막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먹는 횟수나 양을 좀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설탕이든 이런 대체 감미료든 그 단맛 자체에 너무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방향이겠네요. 알지만 참 어려운 길 같아요. 맞아요. 단맛에 대한 갈망 자체를 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이런 인공적인 단맛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그 복잡한 신진대사 시스템이나 아니면 우리 장 속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 환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아직 다 밝혀진 게 아니거든요. 예상치 못한 어떤 연쇄 반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쭉 살펴본 이런 정보들이 청취자님의 음료 선택이나 혹은 단맛 자체에 대한 생각에 어떤 질문을 던져주었나요? 그냥 칼로리 제로라는 표시, 그 너머에 있는 좀 더 넓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더 재미있고 쓸모있는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배터리 클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nergy, shining so bright.